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39회. 이번 시간에는 WBC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박찬희 선수를 위주로 그 전후의 WBC 플라이급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WBA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김태식 선수의 그 타이틀 이전과 그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임준배 위원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도 임준배 위원님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그 김태식 선수 그 이전의 타이틀의 그 이동 상황, 그리고 전 챔피언들, 그 이후의 챔피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박찬희 선수에 대해서 그 이전 또 그 이후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선수 이전은 미겔 칸토 선수가 14번을 타이틀을 방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그 70년대 들어서면서 그 곤잘레스가 챔피언이 돼서 문제가 뭐 있다가 베니스 보클솔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74년 10월이죠. 그 오그마 쇼츠가 그 베틀리오 곤잘레스를 이기고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죠. 뭐 아까 그 전편에 잠깐 거론했지만 그 이 시합에 판정에 문제가 많아서 시합 후에 그 승자에게 주려고 그 링 위에 올려놓은 트로피를 뭐 곤잘레스가 발로 차고 다니고 뭐 굉장히 좀 뭐 난동을 피웠죠. 아무튼 이 오그마가 그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 판정승으로 해서 챔피언이 됐는데 3개월 만에 이제 그 칸토를 맞이해서 1차 방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칸토는 이전에 그 곤잘레스와의 그 챔피언 결정돼서 한 번 진 적이 있고 이 선수는 뭐 지금도 플라이급에 따지면은 그 뭐 명챔피언 3명 안에 드는 선수인데 막상 시합을 보면 그렇게 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그 전에 얘기했던 그 구티 에스파다스와 마찬가지로 그 유카탄 반도 메리다 출신. 하지만 그 에스파다스와 같은 그런 체형은 아니고 신장은 한 153, 4 정도인데 약간 왜소한 스타일. 약간 그 잘 빠진 몸이죠. 그러니까 다리 길고 에스파다스와는 좀 다른 체형이고 팔이 좀 유난히 길고. 그래서 주먹은 없고 그 소위 일본 쪽의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수타 펀치. 그러니까 주먹은 많이 나오는데 전혀 체중이 안 실린 것 같은 주먹. 했기 때문에 그 파워는 전혀 없었는데 대신에 그 닉네임이 엘 마에스트로, 링의 대학 교수라는 그 닉네임처럼 그 완전히 그 시합을 읽으면서 그 공수 전환을 하는 아주 그 탁월한 그 테크니션이었죠. 그래서 그 75년 1월 달에 그 오그마 쇼츠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이급은 이 당시에 날고 기는 선수가 하도 많아서 맞아요. 이렇게 주먹이 없는 선수가 과연 타이틀을 뭐 얼마나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있었고 일본 쪽에서는 이제 야 이거 칸토 정도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겠다 뭐 이후에 수차에 무지하게 도전을 합니다. 했는데 이게 칸토가 만만치가 않고 오히려 우리 WBA 때 얘기했던 에스파다스나 그 김태식이나 이런 강렬한 선수보다 오히려 그 명이 길죠. 그래서 그 2대1 판정도 많고 방어전 동안 어렵게 뭐 했던 시합도 있고 하지만 그 굉장히 롱런의 챔피언에 그 들어서게 되죠. 14번의 타이틀 방어를 하는데 KO 방어는 단 한 번이에요. 그렇죠. 딱 한 번 닭가다지로 선수의 2차 방어전만 이제 그것도 레퍼리 스톱으로 그것도 이겼고. 다운이 아니고 그냥 그렇죠. 비틀거리니까 스톱을 걸었고 이 선수의 방어전 중에 그 3차 방어전이었던 그 이그나시오 에스피날 이 선수가 그 장신의 굉장히 그 펀처고 그 칸토와의 논타이틀에서 칸토를 한번 이긴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도 굉장히 위험했는데 뭐 2대1로 넘기고 또 7차였던가요? 그 루이스 아날이라고 베네수엘라의 그 장신 선수에게도 겨우겨우 또 2대1 판정으로 이기고. 그것도 베네수엘라에 가서 했잖아요. 네네. 그렇고 그 마틴 발가스와 2번을 했는데 그 한 번은 뭐 쉽게 이겼지만 한 번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됐고 또 오그마 쇼츠와의 그 챔피언 뺐을 때는 뭐 수월하게 이겼지만 이후에 그 몇 년 지난 후에 한 3년 지난 후에 오그마와의 그 2차전 3차전은 또 아주 진땀나게 겨우겨우 이기는 그러면서도 하여간 어떻게 그 챔피언을 그 방어를 해나가는 정말 꾸역꾸역 방어해 나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리고 하여간 이 칸토 선수의 시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 체중을 안 실은 것 같지. 그러니까 정말 호쾌하게 때리는데 전혀 상대는 데미지를 안 받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아웃복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네. 인파이팅을 주도를 하는데 펀치력이 저렇게 따라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들을 제압하는 걸 보면 그 박찬영 선수가 전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펀치력이 없다기보다는 그 주먹 그러니까 때리는 그 자세 자체가 그 케어가 나가기 힘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치지만 뭐 파워는 별로 없는. 대신 그 포인트에서는 아주 그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고 실제로 뭐 종신 전적 보면 케어율이 20%가 될까 말까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지만 곤잘레스나 뭐 라시아르, 뭐 에스파다스 이런 선수하고는 전혀 결이 틀린 선수였죠. 상대의 그 인사이드를 파고드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 같아요. 이 칸토 선수가 아마 펀치력이 김태식 선수 정도의 펀치 파워가 있었다면 정말로 무서운 그럼 선수가 뭐 아마 됐을 한 겁니다. 30차까지도 방어했을 거예요. 했는데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상대를 읽는 그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상대 스타일에 따라 그 대응하는 것이 또 펀처의 장신임은 또 자기가 오히려 아웃복싱을 해가지고 또 발도 빠르기 때문에 또 웬만한 선수는 따라잡지를 못하는 그건 그 닉네임 그대로 링의 대학교수 같은 맞습니다. 어떤 그 상대방에게 복싱을 한 수 가르쳐주는 뭐 그런 복싱을 했었죠. 참그 70년대에 대단한 그 경량급의 명복서였던 것 같은데 뭐 판정이 약간 문제가 돼서 재대결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죠. 그렇죠. 게툴리오 곤잘레스도 그렇고 마르틴 바르가스나 오고마 쇼지와 뭐 두 번씩 방어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완전히 이겼다고 보기도 어려운 시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결코 상대에게 그 주도권을 잘 안 넘겨주는 아주 그 뭐랄까요 까다로운 복싱이어서 사실 이제 박찬희 선수와의 그 시합이 예정이 됐을 때 과연 뭐 우리나라의 박찬희 선수가 아마추어에서도 아주 그 어떤 톱에 위치해 있고 프로에 들어서도 칸토와의 시합이 이제 11전째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일본 선수, 필리핀 선수를 상대로 이제 쭉 시합을 했고 3전째 우리나라의 그 정상일 선수, 동양 챔피언. 예, 당시 동양 챔피언이었던 정상일 선수를 뭐 아주 일방적으로 이기면서 그 아주 그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 10전 중에 정상일 선수와의 시합을 빼고 5번이 일본 선수와 해서 전부 KO승. 근데 맞습니다. 이 필리핀 선수들에게는 또 전부 좀 고전을 했고 칸토 시합 직전에 있던 그 시오니 가르포, 그 김성준 선수의 그 방어전 상대했던 가르포와는 또 무승부를 해가지고 약간 그 뭐랄까 그 적응력이 좀 그러니까 일본 선수 같이 좀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은 잡지만 필리핀 선수 같이 어떤 그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좀 끈적끈적한 스타일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칸토 같은 이 고도의 테크니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약간 그 우려도 나왔던 그런 시합이었고 사실 칸토가 그 동안은 너무 그 강자로 그 인식이 됐기 때문에 챔피언의 그 어떤 가능성은 반반 정도 뭐 이렇게 봤는데 단 하나 이제 그 칸토가 노세의 길로 들어섰고 이 박찬희와 칸토와의 시합에 앞서서 그 칸토의 마지막 방어전이었던 그 안토니오 아벨라와의 시합을 텔레비에서 중계를 해줍니다. 자 칸토가 이런 선수입니다 하고 선을 보여서 해주는데 그 시합을 보면은 뭐 별 감흥이 없어요. 칸토가 그냥 했기 때문에 좀 노세의 기미가 있다. 박찬희에게도 찬스가 있다는 그런 쪽과 그 박찬희가 약간 그 어떤 임기응변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칸토 같은 테크니션에게는 말려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뭐 반반 정도 그런 예상 속에 이제 시합이 진행이 되죠. 근데 템포가 정말 빨랐어요. 칸토가 아벨라와 방어전을 가진 날짜가 2월 10일인데 3월 18일에 박찬희 선수와 15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부산 구덕체육관으로 그 미겔 칸토를 불러들여서 타이틀 도전을 하게 되는데 뚜껑을 막상 열고 보니까 박찬희 선수의 그 테크닉이 정말 빛났던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이 시합도 굉장히 통쾌한 승리였는데 맞아요. 김태식이 이바라를 두들기는 그런 거하고는 또 틀린 완벽한 어떤 그 아주 그 고급 복싱을 보는 듯한 희열이었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능수능란한 칸토가 거의 손을 못 쓰고
그냥 그 속수무책 당하는, 그래서 예상외로 그 박찬희 선수의 아주 그 공격과 그 기술이 빛났던 시합이었고, 이 박찬희 선수의 이 타이틀 획득이 아마 그 당시로는 최단 기록이죠. 11전째. 그렇죠. 국내에선 최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칸토를 이긴 시합도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챔피언이 3명을 동시에 보유하는 뭐 그런 아주 그 어떤 그 다음에 있을 김태식 선수의 그 시합에 앞서 우리나라 복싱이 이제 어떤 국제적으로 그 굉장히 그 이름도 알리고 또 국제 시합으로서 인기가 그 더 오르는 뭐 그런 시합이 됐죠. 외신에서도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칸토는 일본으로서는 난공불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 뭐 오구마가 3번 다 졌고, 후레자와 기미오도 뭐 졌고, 다카다지로도 KO 당했고, 그 외에 또 누가 있었나요? 일본 선수가 하나가다. 하나가다도 뭐 결국은 뭐 그 칸토와의 시합을 마지막으로 그 은퇴 시합이 됐던. 그러니까 일본의 웬만한 그 플라이그 간판들을 다 잡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칸토가 한국에서 졌다는 거에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배도 아프고 저 박찬희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제 그런 또 공작에 바로 들어가는 뭐 그런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3대0 판정을 보기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국부심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시합도 뭐 2대1 아니면 2대0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었는데, 멕시코 부심까지도 박찬희에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3대0 판정승이었어요. 박찬희 칸토의 1차전은 뭐 그 반론을 필 수가 없는 그렇죠. 아주 그 박찬희 선수가 하고 싶은 게 다 먹혀 들어가는 그런 거였고,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칸토가 그 전에 칸토에 비해서 역시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칸토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시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때는 보고 와 정말 박찬희 선수 잘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칸토 선수의 경기들을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날 박찬희 선수가 꼭 칸토 선수처럼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펄펄 날랐어요 이날. 그래서 그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추어에서 넘어와서 일단 가장 성공을 한 거죠. 그 당시로서. 2년 만에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정말 빠른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잘생기고 대학생 목소리. 대학생 복서였고, 그래서 여성 팬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한 몸의 인기를 받게 되죠. 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뭐 후에 또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박찬희 선수에게 독이 됐는데, 방어전 템포가 유난히 빨랐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5월 달에 한 2달 만에 그 1차 방어전을 벌리죠. 맞습니다. 그래도 한 3차 방어전까지는 템포가 뭐 그렇게까지 빠르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는데, 3차 방어부터 6차 방어전까지 이 4번의 방어전은 5개월 사이에 가졌거든요. 이건 정말 살인적인 그런 일정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또 자신감도 수반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페이스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어떤 그 박찬희 선수가 그 예상치 못한 타이틀 상실의 어떤 그 큰 원인이 됐죠. 그렇죠. 수명을 단축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1차 방어에서는 이가라시 치카라, 아까 얘기했던 그 김태식 선수의 세계 타이틀 전초전 상대로 나섰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김태식 선수에게 KO됐지만 굉장히 끈적끈적한 선수예요. 동양 챔피언 출신. 동양 챔피언 출신이고, 뭐 지기도 많이 졌지만 그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맞습니다. 어떤 그 일본 특유의 그 잘은 못하지만 정말 그 끈질기게 붙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 시합에서도 뭐 박찬희 선수가 KO만 못 시켰지, 그냥 15라운드 경기로 진행된 시합에서 150점 만점을 거의 받고 완승이었죠. 완승을 거두죠. 진짜 그 문제는 그 칸토와의 재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가라시 선수와의 시합 이후에 4개월 후에 그 잠실체육관에서 이제 칸토와 2차전을 맞습니다. 근데 시합 전 예상은 1차전에서 너무
그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칸토는 더욱 노쇠했을 것이고 한번 이겼던 상대이기 때문에 뭐 2차전도 손쉽게 승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막상 시합에서도 7회전까지는 거의 원사이드하게 1차전의 재판이었죠. 네, 거의 원사이드에서 이러다 칸토 KO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운도 한번 빼앗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다운 때문에 겨우 살아난 건데 이 시합은 정말 그 희한했던 게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는 완사이드하게 이기고 8회전에 약간 소강 상태다 그 이후에 15라운드까지는 완사이드하게 칩니다. 정말 그 앞뒤가 확실하게 나뉘었던 시합이에요. 정말 전반 후반이 완전히 그 바뀌는 그런 시합이었고 그렇게 반반을 원사이드하게 이기다 보니까 칸토가 조금 더 한 라운드 정도 이겼던 것 같은데 다운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 무승부가 됐고 이때 사람들이 야 이게 박찬희가 후반 스태미나가 딸린다는 거를 이제 굉장히 그 부각되고 그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합이 되죠. 박찬희 선수의 그 약점이 네. 이 시합을 통해서 좀 부각이 됐었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 박찬희 선수의 어떤 그 우리나라 매스컴이 잘할 때는 잘한다 하지만 뭐 좀 못하거나 뭐 결정해 보면 또 사정없이 또 내리꽂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합 이후에 박찬희는 뭐 세계 챔피언으로서 스태미너가 세계 챔피언급이 아니라는 둥 뭐 앞으로 그 뭐 체력을 뭐 보강 안 하면 뭐 더 이상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문제는 이제 이 시합 이후에 12월에 구티에스 파다스를 맞이해서 이제 3차 방어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 그 시합이 정말 빅매치였었죠. 네. 그래서 이 시합은 오히려 시합 전에 그 분리로 나왔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에스파다스가 그 곤잘레스에게 그 타이틀을 뺏긴 게 79년도 여름이었죠. 아니죠. 78년도 78년도 여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곤잘레스는 WBA 타이틀을 빼앗기고 이번에는 이제 방향을 WBC 쪽으로 돌려서 그 WBA 타이틀을 상실한 후 한 15개월 후에 이제 박찬희 선수와 맞붙게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티에스 파다스와의 시합은 제가 테레비 MBC에서 본 것만 해도 닭가다지로 그다음에 3차 방언이었던 그 알렉스 산타나 기도 그 시합 그다음에 후레자 기묘를 전부 텔레비에서 해줬어요. 했기 때문에 그 강렬함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팬들한테 남아 있어가지고 야 이게 그 유명한 구티에스 파다스가 우리나라에서 박찬희와 시합을 해? 근데 이거는 칸토와는 또 얘기가 틀리고 그렇죠. 박찬희 선수 사실 그 이미지가 뭐 김태식 선수 같이 아주 강건한 이미지가 아니고 약간 테크니션이고 연약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에스파다스가 그 에스파다스의 무서운 공격력에 박찬희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 우려를 나타났던 그런 시합 전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그런 시합이었죠. 에스파다스가 이 당시에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에게 타이틀을 뺏긴 걸 포함해서 네. 11전 10승 1패였는데 네. 10승이 전부 KO승이었고 세계 타이틀 매치 승리가 전부 KO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드 펀처인데다가 직전 방어전에서 칸토와의 경기에 어떤 약점을 표출했기 때문에 더 그런 불안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도 뭐 다 아시겠지만 두고두고 그 회자되는 어떤 명승부였죠. 아, 그렇죠. 1회전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 에스파다스의 주먹에 그 박찬희 선수가 다운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야 역시 에스파다스구나 했는데 그 박찬희 선수가 결코 그 꿀리지 않고 바로 반격을 시도해서 다운을 빼앗죠. 맞아요. 그래서 에스파다스도 이렇구나 하고 일어났는데 다시 그 1라운드 종료 전에 다시 큰 펀치를 맞고 에스파다스가 다시 다운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다운은 굉장히 컸어요. 예, 컸기 때문에 막 관중들이 정말 그 더구나 이제 그 박찬희 선수가 그 부산이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부산 구독체육관이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2라운드를 맞이했는데 에스파다스는 뭐 2라운드에 들어서서도 자기가 그렇게 다운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여전히 자기 페이스로 들어가는데 이미 약간 그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박찬희의 그 아주 그 번개 같은 공격에 다시 다운을 당합니다. 해서 일어났는데 이 당시 주심이 루디 오르데카였겠죠? 루디 오르데카죠?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일어났는데 에스파다스는 뭐 다시 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르데카가 카운트 도중에
그 상태를 보더니 그냥 시합을 스톱시켜 버리죠. 카운트 아웃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카운트 아웃을 네. 일어났음에도 카운트 네. 아웃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시합 양상의 그 박종팔 선수가 가이라도 선수와의 시합과 비슷하죠. 첫 다운을 빼앗기고 바로 두 번 다운 뺐고 그 다음 라운드 KO 시키는 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찬희 선수가 그 칸토에게 타이틀을 빼앗았던 그 시합에 이어서 다시 그 박찬희 선수의 어떤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부산에서 박찬희 선수가 시합을 타이틀 매치를 한 게 두 번이에요. 네. 칸토 1차전 그리고 에스파다스. 네. 부산에서 좀 많은 시합을 했다면 고향에서 이어서 그랬는지 대단한 기량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네요. 다른 장소에서 했던 것보다 그러네요. 부산에서 했던 그 시합들이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희 선수의 방어전은 그 세계 타이틀 제6위는 공교롭게도 보면 한 시합 잘하면 그 다음 시합은 그냥 그렇고 또 잘하면 또 그렇고 했는데 그래서 에스파다스와의 어쨌든 시합 때문에 굉장히 그 평가가 올라갔고 역시 일본 쪽도 굉장히 놀랬죠. 야, 그 에스파다스도 KO를 시켰댄다. 그렇죠. 하면서 도대체 박찬희는 누구지? 도대체 칸토를 이기더니 에스파다스도 KO를 시켰대더라. 그래서 그 일본 쪽에서는 그 감히 이 박찬희를 넘보지 못하는데 이 당시에 그 오구마 쇼츠의 뭐라 그럴까 매니저죠. 오구마 쇼츠의 매니저가 뭐 후의 얘기지만 그 칸토와 2차전 그리고 그 에스파다스와의 시합을 보고 야, 저 박찬희는 그 바디에 약점이 있다는 걸 간파를 했다고 합니다. 후일담이. 그래서 결과론적인 예, 얘기겠죠. 오구마가 이제 은퇴를 하려는 오구마를 붙잡고 이 당시에 이제 오구마는 후에 나오고 있지만 아벨라에 KO돼서 이제 은퇴를 한 해 만에 하는 시점인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박찬희 선수에게 나중에 도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뭐 거물을 낚은 뭐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에스파다스와의 방어전 이후에 또 한 2달 이후에 또 이제 그 필리핀의 아르넬 아르자를 불러서 방어전을 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아까 황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80년 2월, 80년 4월 그리고 5월에 상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3번의 방어전을 네 번을 한 거죠. 4번을 한 거죠. 4번을. 12월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15라운드 타이틀 매치를 네 번을 했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체중 감량이거든요. 그렇죠. 감량을 하고 시합을 했으면 그만큼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간혹 한 달 통으로 방어전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어느 정도 3, 4개월 정도의 휴식이 주어져야 다시 좀 신체가 네. 회복도 되고 1라운드 KO로 이기든 2라운드 KO로 이기든 그 선수의 몸이 만들어지는 그 어떤 시간적인 여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혹사를 당한 그런 저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기회가 되면 도대체 왜 이때 이렇게 하이 템포로 방어전을 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박찬희 선수도 아마 박찬희 선수는 그 당시에 선수였기 때문에 뭐 스케줄 잡아주는데 그냥 하라면 했겠죠. 이 당시만 해도 저 못해요 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며칠을 잡았으니까 준비해 하면은 그걸로 그러니까 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권투 물론 뭐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이 어떤 그 매니저 트레이너와 선수의 그 어떤 주종 관계 이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그 악습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뭐 지금도 간간히 그런 소리가 어쩌다 나오는 걸 보면 뭐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뭐 연예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선수와 그 매니저 그 프로모터의 어떤 그 주종 관계가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딴 얘기지만 홍수환 회장 같은 경우나 뭐 저 자기의 또 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무지하게 그 지탄을 받는 거죠. 낙인이 찍히죠. 문제하고 배은망덕이고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수들은 뭐 스케줄 잡으면 잡아주는 대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그 아로잘과의 4차 방어전을 그 장춘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김태식 선수가 후에 또 시합을 하는 아로잘이지만 이 선수는 발음 대신에 그 허리를 잘 쓰고 유연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펀치가 있다거나 뭐 스피드가 빠르나 이건 아닌데 그 상대의 공격을 이렇게 흡수하는 듯한
아주 상대를 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 시합은 뭐 막상 시합을 보면 정말 지루하게 그 15라운드까지 갑니다. 그래서 박찬희가 뭐 글로 쓰면 무난한 승리였지만 뭐 감흥 없는 그런 판정승으로 4차 방어전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모험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당시에 느낀 것은 네. 좀 더 파고 들어서 공격적으로 하면 KO도 노려볼 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찬희 선수가 그 과감한 그런 공격을 좀 본인이 참는 듯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뭐 어떤 찬스라고 생각했다가 못 넘기면 후반에 대해서 어떤 스태미너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리스크를 뭐 굳이 뭐 안고 이렇게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뭐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있는데 아무튼 이 시합은 정말 15라운드 내내 정말 지루하게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고 뭐 무난한 판정승으로 4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또 두 달 후에 이번에는 이제 알베르토 모라레스 이 멕시코 선수인데 이 선수도 그 80년도 펀치라인 그 세계 타이틀 시합 때 얘기를 했지만 정말 특징 없는 멕시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장신이지만 뭐 아주 빠르지도 않고. 한 차례 세계 타이틀을 또 도전을 예. 했던 노장이고요. 예, 그 70 몇 년도인가요? 2년도인가 3년도에 그 13년도죠. 예, 베툴리오 곤잘레스가 도전을 했다가 그 레프리 스톱에 걸렸는데 또 억울하다고 또 난리 쳤던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더 노쇠해가지고 뭐 별 특징 없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도 그냥 뭐 일방적이긴 하지만 별 감흥 없는 그런 판정승으로 타이틀을 방어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구티에스 파다스 시합 이후에 그 아로살과 알베르토 모라레스와의 시합에서는 그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이라 일반 팬들이나 그 관계자나 이게 간파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단지 이기는 데만 집중한 것 같아요. 몸을 좀 더 가다듬어서 저 선수를 화끈하게 그 자신의 방법으로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방어를 하기에 급급했던. 네. 하지만 뭐 충분한 여유 있는 승리는 거뒀어도 이렇게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진 못했었죠. 그래서 이 모라레스와의 시합이 1980년도 4월 13일이었는데 두 달 전에 우리 김태식 선수가 이제 이바라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라레스와의 시합 이후에 이제 김태식 선수가 많이 그 남 까기 좋아하는 매스컴에서 그 김태식 선수가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그 김태식 선수에 비해서 뭐 어떤 적극성이 없다는 둥, 재미가 없다는 둥, 김태식과 박찬희가 이제 이때 잠깐 그 2월, 3월, 4월에 한참 김태식 그 박찬희 뭐 가상 대결 하면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그 가십이 많이 나왔었죠 기사에. 그때 주간 스포츠나 스포츠 동화 표지에 네. 두 선수 얼굴이 같이 나온 게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랬을 거예요. 하고 그리고 진짜 박찬희 선수가 모랄레스와 5차 방어전을 앞두고 네. 이미 6차 방어전은 일본의 오구마와 5월 18일에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는 모랄레스와의 시합에서 부상을 당해도 안 되고 그러는 입장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선수가 얼마나 그 큰 압박감이 있었을까. 그렇죠. 생각이 몸살이고 듭니다. 시합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못하는 게 물론 뭐 모라레스를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80년 4월 13일 날 모라레스와 방어전을 하고 그 오구마와의 시합이 잡힌 게 5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에요. 딱 한 달 후에 그 시합을 계약했다는 것 자체도 물론 자신은 있었겠죠. 오구마가 이미 뭐 거의 반은퇴 상태로 아벨라에게 KO되고 반은퇴 상태로 있었고 아벨라와 KO는 이제 그 후고요. 아벨라가 아니고 그 곤잘레스와 뭐 시합에서 그렇죠. 지고 네. 거의 뭐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 사이로 그 다음 방어전을 잡아놓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이때의 매치메이킹이나 비즈니스 자체가 좀 원시적이었다고 봐야죠.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 달 사이로 두 개를 잡아서 그 5차 방어전을 하기 전부터 6차 방어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찬희 선수의 그 중압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이 사실 오구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구마가 그 동안에 뭐 수차례 세계 타이틀 도전을 했지만 다 홈링에서 있었어요. 맞아요. 그 적지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기도 승산이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적지로 뛰어든다는 생각도 했고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오구마에게 아주 비참하게 지지만 그 박찬희 선수가 오구마에게 잡힌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냥 한 달 후에 방어전이라도 아 그런가 보다 또 시합을 좀 자주 하네 정도였지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죠. 그 당시엔 그랬죠. 네. 오구마 선수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선수가 첫 세계 도전에서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를 꺾고 네. 그 챔피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세계 도전을 한 선수가 되는데 네. 뭐 1차에서 이제 미겔 칸토한테 뺏기고 네. 두 번째 세계 도전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알폰소 네. 로페스에게 완패를 도전을 하죠. 당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미겔 칸토 선수에게 두 번을 연거푸 도전을 하게 됩니다. 1월 그러니까 2차전에서는 좀 판정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WBC에서 3차전을 지시를 했는데 그 시합은 또 완패를 당하고 칸토에게. 그렇죠. 이렇게 칸토에게 두 번을 도전하면서 78년에 이제 네 번의 도전을 하게 되고 78년까지 79년도에는 베툴리오 곤잘레스에게도 두 번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곤잘레스와에게 도전한 것은 이게 이제 3차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합은 무승부가 나서 또 판정에 문제가 있어서 4차전을 WB에서 지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시합은 완판치에 그냥 박살이 나죠 그냥. 그래서 6번의 세계 도전 그리고 박찬희 선수에게 도전한 게 7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오구마의 도전을 위협으로 느낀 뭐 복싱 관계자나 팬이나 아마 선수들은 없었을 것 같고 하지만 이후에 뭐 성공한 후에 아벨라에게 KO되고 은퇴할 줄 알았었는데 다시 또 와타나베에게 8번째 세계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죠. 일본에서 세계 타이틀 도전 많이 한 거는 이제 오구마, 그 다음에 그 이오카, 히로키, 그다음 하나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끈질긴 선수들이었죠. 해서 아무튼 아시겠지만 그 이날 5월 18일이 계엄령 선포된 날이에요. 맞습니다. 비가 무지하게 왔는데 저희가 80년도 때 얘기를 해드렸었죠. 또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고 그 계엄령이라는 게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비상사태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통금이 있고 통금도 계엄군 쪽에서 오늘 9시부터 통금이야. 그러면 9시부터 통금이고 마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뭐 9시까지만 영업해 하듯이 그때는 뭐 10시 그러니까 처음에 계엄령 선포된 건 10시에 통금을 걸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좀 완화돼서 12시로 했는데 어쨌든 좀 살벌했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본 취재진들의 기사를 보면 서울을 왔더니 중앙청 앞에 탱크 서 있고 군인들이 온 사방에 있고 경찰관이 군인들이 그 완전 군장을 하고 도처에 있으니까 그 일본 쪽에게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 시합을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맞아요.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그 구름이합니다. 했는데 뭐 박찬희 선수가 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계엄령이고 뭐고 일단 뭐 또 시합을 하니까 뭐 많은 관중들도 왔고 또 TV 중계를 많이 했는데 경기 초반에는 그럭저럭 그냥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몇 회전부터죠. 그 배를 계속 맞고 아주 또 그 고질적으로는 그 체력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완전히 그 오구마에게 좋은 타겟이 되죠. 타겟이 돼서 배를 맞고 주저앉고 그 팔에 이제 다운되고 이미 뭐 승패는 거의 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박찬희 선수가 다운이 됐을 때 이제 일어났는데 오구마 흥분해서 매다 꽂았죠 한번. 그렇죠. 매다 꽂았더니 또 뭐 링 위로 뭐 온갖 거 가뜩이나 지금 나라도 우울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뭐 그냥 뭐 날라오고 뭐 해서 그 당시에 일본 취재진들 기사를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 홍수한 자모라 염동규 리아스코 때 그 한국 관중들의 그 어떤 어떤 그 폭력성이 다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뭐 좀 불안했었다 뭐 이런 기사를 싣고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요 무렵까지 그 한국에서의 복싱 경기장 그 관중 문화가 지금의 영국의 훌리건이랑 좀 비교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거의 뭐 지면은 이거는 뭐 나라가 망하는 저거기 때문에 특히 세계 타이틀 매치는 거의 뭐 국가적인 어떤 행사였고 일단 뭐가 날라옵니다. 네, 뭐가 날라옵니다. 하여간 뭐라도 날라옵니다. 뭐라도 날라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접는 의자가 그 체육관에 많은데 일단 뭐 날라오면은 그 접는 의자 다 저 링 위에서 뭐 뒤집어 쓰고 뭐 날라온 거 맞고 막 그랬고
그 당시에는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그 음주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소주병 날라옵니다. 소주병이 뭐 캔이 없었던 시절이라 잘 병 날라옵니다. 그냥 병 날라오고 뭐 빈컵 날라오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박찬희 선수가 정말 그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강자라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더구나 일본 선수에게. 근데 사실 이때는 박찬희 선수가 오구마 쇼지에게 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미 진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 관중들이나 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나라는 어수선한데 그나마 이 시합으로 위안을 삼을까 했는데 그것도 일본 선수에게 우리나라 안방에서 비참하게 아주 그 케어패도 아예 그냥 짝 뻗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수치스럽고 좀 비참한 케어패가 됐어요. 맞아요. 예, 주저앉아. 주저앉아가지고 아예 그냥 뭐 럭키펀치 말고 그냥 뻗어버렸으면 그래도 좀 덜 아쉬웠을 텐데 아주 뭐 개몰리듯이 몰리다가 그렇게 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상심의 밤이 됐죠 이날이. 맞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저도 막 억울한 마음에 야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또 박찬희 선수의 과정,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박찬희 선수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오그마 쇼츠는 이 당시에는 그 세계 타이틀 템포가 굉장히 빨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그마 쇼즈는 이제 5월 18일 날 우리나라의 박찬희 선수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후에 그 7월 달에 역시 우리나라의 김성준 선수를 불러서 방어전을 했는데 김성준 선수는 이미 이때는 많이 그 새가 꺾여 있을 때죠. 그렇죠. 예, 하지만 오그마가 그래도 그 김성준의 그 원펀치를 무서워해가지고 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김성준은 그 느린 발로 계속 쫓아다니고 오그마는 치사리만큼 좀 도망 다니고 때때로 뭐 빠르게 치고 또 빠지고. 그래서 시합은 참 재미없지만 재미없으면서도 왜 얄밉고 그런 시합 막 그 회피하는 오구마 쇼지의 그 노련함. 그거는 일본 쪽에서 봤을 때 노련미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승질나는. 예. 그래서 뭐 판정은 2대 1이었죠. 그렇죠. 2대 1이었지만 뭐 결코 이겼다고 할 수는 없고 해서 1차 방어전을 그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하고 3개월 있다 이제 박찬희 선수와의 재전을 하죠. 이제 그렇죠. 이게 문제의 2차전이 되는 거죠. 센다이시에서 했는데 맞습니다. 뭐 일전에 80년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첫 라운드에 다운을 시키죠. 다운을 시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레프리도 채점을 하는 삼심제였는데 그 헨리 깁스 헨리 깁스죠. 영국이 굉장히 친일파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이 다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0대 9를 줬어요. 그 만약에 10대 8을 줬으면 판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았나요? 만일 10대 8을 1라운드에 줬다면 다른 어느 라운드에선가 또 그 오구마가 유리하게 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결과론이지만 네, 정해진 그런 그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합은 박찬희 선수가 정말 뭐랄까 자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나 할까 후반까지도 페이스가 별로 안 떨어지고 정말 잘 싸웠어요. 끝까지 몰고 갑니다. 오구마를 끝까지 몰고 가고 그 당시에 오구마는 이 박찬희 선수가 후반 되면 페이스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반까지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연습량이 이때 참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합 끝나고 야 이건 적지지만 이겼겠다 했는데 이게 또 판정이 또 그 오구마의 승리로 나왔죠. 헨리 깁스 주심에 의한 어떤 장난질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합은 뭐 정말로 그 억울한 판정이었죠. 했기 때문에 바로 WBC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WBC에서도 뭐 충분히 그 박찬희 선수의 제소가 충분히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그 재전 명령을 하죠. 그래서 오구마가 약간 시간을 끌죠. 이거는 끌어가지고 그 3차전은 그 이듬해 81년도 2월달에 이제 이번에 도쿄에서 이제 3차전을 맞이하죠. 맞습니다. 고라쿠에 놀이죠. 네. 근데 이 시합에선 또 박찬희 선수의 그 고질적인 초반 강세, 후반 그 약세가 나와가지고 시합 중반부터는 오구마가 이제 경기 초반 중반까지 좀 기다리는 전법을 쓰다가 후반에는 이제 박찬희 선수를 또 많이 몰아붙이죠. 그래서 이 3차전은 뭐 우리 박찬희 선수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가 됩니다. 완패가 되고 오히려 3차전은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진이 2차전에서 그 박찬희가 좀 억울한 판정을 당했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공정하게 봐서 보려고 해서 그런지 오히려 시합 내용보다도 점수는 좀 근접했지만 뭐 박찬희 선수가 진 시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찬희 선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와는 그 인연을 끊고 이후에 재기를 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을 이겼죠. 그렇죠. 오하시가 스유키도 이기고 했는데 그 역시도 필리핀 선수들한테 예. 약점이 그래서 있었어요. 뭐 아까 언급한 대로 초반에 그 10전 중에 4번을 필리핀 선수하고 싸웠는데 KO를 한 번도 못 시키고 한 번은 무승부. 그래서 결국은 그 선수 이름 뭐죠? 위크 텐감입니다. 위크 텐감 선수에게 턱뼈가 나갔나요? 예, 턱뼈가 이제 부러지면서. 부러지면서 기권 TKO패를 당하면서 그 역시 박찬희 선수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아주 강렬했던 그 자신의 프로생을 그 프로 캐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그 이 김태식 선수 같은 그런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펀처가 세계 챔피언이 된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많은 세계 챔피언을 배출했지만 박찬희 선수는 그 우리나라 선수 그 어떤 전형적인 코리안 파이터와는 틀린 그러니까 뭐 후에 명챔피언이 되는 유명우, 장정구 이런 선수와는 또 결이 틀린 아주 그 고도의 테크니션 아주 그 정말 테크닉으로는 누구보다도 그 뒤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캐릭터였죠. 개성이 있는 네. 그런 목소였죠. 네. 이제 박찬희 선수가 타이틀을 뺏긴 다음에 WBC 플라이급이 정말 그 네, 난전을 또 아까 맞게 그 됩니다. WBA가 잡으려 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듯이 여기도 또 난리가 난다니까 이게 그 뭐 특히 강자가 한번 롱런 챔피언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한동안 난리가 나요.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드로자가 페더급을 타이틀을 내놓고 그 페드로자를 뭐 뺏은 선수는 무지하게 오래 갈 것 같아도 또 그렇게 오래 못 가고 그렇죠. 그 타이틀을 또 어떻게 하다 죽고 하다 보면 뭐 어쨌든 그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지는데 이 또 WBC 플라이부터 만만치 않은 게 오그마 쇼츠가 이제 박찬희 선수와의 3차 방어전을 끝내고 그 칸토의 14차 방어전 상대였던 그 안토니오 아벨라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발도 없고 김태식 선수와의 시합 때 여러분들 봤겠지만 발도 없고 하지만 정말 그 아주 그 날카롭고 아주 정말 강력한 그 스트레이트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오그마가 이 아벨라를 택한 거는 뭐 칸토와의 시합을 보니까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별로 스피드도 없고 뭐해서 아마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오그마 쇼지가 이제 이 아벨라와의 방어전을 그 박찬희 선수와의 3차전 이후에 3개월 후에 갔는데 이 오그마가 경기 초반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잘 이게 뭐 풀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7라운드에 그 옥새돌격을 하죠. 일본식으로. 갑자기 그 뭔가 승부를 보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김태식 선수와의 시합도 봤지만 아벨라가 상대가 치고 나면 기꺼이 가서 같이 맞받아치는 뭐 그런 선수라 결국은 아벨라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타격전을 하다가 그 한 방에 그냥 오그마 기절을 해버리죠. 앞으로 꼬꾸라지고 장렬하게 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본 선수답게 거의 그 아주 그 장렬한 케어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아벨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아벨라가 이제 81년 8월에 세계 챔피언을 획득을 하는데 이후로 한 1년 반 동안 또 여기도 이제 자고 일어나면 챔피언이 바뀌는. 일단 이제 그 김태식 선수를 상대로 1차 방어는 성공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5월달에 챔피언이 되고 8월달에 우리나라 김태식 선수와 이제 그 1차 방어전을 벌이는데 이 시합은 뭐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결국은 그 펀치 대 펀치로 했을 때 김태식 선수가 아벨라에게는 안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주 그 명 레프리가 되지만 그 밀즈레인 레프리가 초년병 시절에 그 어떤 타임을 잡는 미숙 때문에 그 김태희 선수의 시합을 망쳐놓은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프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섰을 때 바로 로프다운을 주든지. 돌았으면 일단은 카운트를 하는 게 우선이죠.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두고 아벨라도 그 시합 보면은 그 돌아섰을 때 잠깐 쉽니다. 주춤하죠. 카운트를 하는 줄 알고 쉬는데 아무 그 레프리의 제재가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거의 무방비 상태 김태희 선수가 이제 주먹을 맞고 그냥 거의 혼절하다시피 KO패를 하는데
이 시합은 뭐 짧지만 아주 보는 이 입장에서 굉장히 익사이팅하긴 했지만 김태희 선수가 아벨라에겐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어야만 되는 그런 뭐 결론이 난. 하지만 김태식 선수 다운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아벨라 선수가 이제 그 오그마도 장렬하게 KO 시키고 김태식 선수도 강렬한 KO로 이겼는데 이 선수는 애시당초 그렇게 이겼지만 그렇게 롱런할이라고는 생각이 안 됐던 게 좀 기복도 있고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못한 챔피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김태익 선수와의 방어전을 하고 좀 이제 텀을 두고 그 이듬해입니다. 82년 3월에 그 프루덴시오 카르도나와 그 멕시코 tampico에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자기 홈링에서 세계 타이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원정을 끝내고 금이 환영을 한 거겠죠. 했는데 이 시합 보면 이게 뭐 축구장인가요? 뭐 잔디 위에서 링 올려놓고 하던데. 야외 경기장입니다. 예, 야외 경기장인데. tampico가 되게 소도시예요. 예, 그래서 관중도 많지도 않고. 예, 그래서 뭐 관중도 몇몇 이렇게 듬성듬성 오다 가다 보는 것 같고 무슨 잔디밭 같은데 링을 설치했는데, 야, 이 시합은 뭐 그 항상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충격에 일으켜 하면 거의 끼는 그런 시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덴시오 카르도나는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은 그 리카르도 카르도나의 이게 형이죠. 형인데 이게 친형인지 사촌형인지 뭐 얘기가 분분해가지고 한 살 차이. 어쨌든 한 살 많은 형입니다. 친형인지 사촌형인지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카르도나 자기 동생인 카르도나와 비슷한 체형. 근데 주먹은 훨씬 더 날카로운. 하지만 뭐 별로 이렇게 그 기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복이 심한 이런 선수였습니다. 했는데 이 시합은 그냥 1라운드 시작되고 둘이 그냥 하다가 그 로프에 몰려서 카르도나의 그 단 한 방의 주먹에 아벨라가 거의 무슨 고목 쓰러듯이 그냥 앞으로 일자로 쓰러져 버리죠. 그 전율적인 KO 신이었어요. 거의 KO KO 당하는데 아벨라 죽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냥 미동도 안 하고 앞으로 그냥 꼿꼿이 쓰러져 버리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아무 의식이 없는 선수를 놓고 레프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까지 카운트를 해요. 지금 같으면 그냥 그렇게 쓰러지면 스톱을 걸었을 텐데 그거 10까지 쉬더라고요. 예, 해가지고 어쨌든 그 카르도나가 아주 전율적인 그 KO승으로 챔피언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그 WBA 같이 1차 방어전에 성공 못하는 그 징크스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예, 이 카르도나는 그 한 4개월 후에 그 프레디 카스티오와 그 멕시코로 원정을 그러니까 카르도나는 콜롬비아 선수죠. 그렇죠. 그 멕시코에 원정을 갔는데 이 프레디 카스티오는 그 라이트 플라이급 시절에 그 장수 챔피언이던 그 루이스 에스타파를 업셋으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고 12차 방어전을 예, 12차 방어전을 그러니까 90개 였고 전에 그 장수 챔피언이었죠. WBC 초대 맞습니다. 챔피언으로서 이 선수에게 업셋으로 챔피언이 되고 근데 이제 태국에 와서 보라싱에게 바로 그 얼마 못 가서 타이틀을 빼앗기는 이 프레디 카스티오가 데뷔전에서 그 구티 에스파다스에게 KO를 당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수는 뭐 나중에 말년에는 그 플라이급으로 올라와서 여기도 플라이급이지. 후에 이제 치탈라타 방어전을 하고 그러는데 주먹은 있지만 뭐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강한 선수는 특징이 별로 없는 특징이 선수였죠. 별로 없고 그냥 그 불파이터죠. 무조건 그냥 앞으로 루페마델라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런 그 전형적인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멕시칸의 그 어떤 파이터인데 그렇다고 기교는 없고 주먹이 아주 뭐 강한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 파이팅은 좋은 그런 선수였는데 프로덴시오 카르도나가 말리죠. 말려서 그 누구죠? 그 카스티오에게 판정으로 타이틀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7월달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챔피언이 교체가 됐는데 또 4개월 후에 이번에는 이제 그 카스티오가 미국 LA 와서 에레온시오 메르세데스라는 이 도미니카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는 또 완전 기교파예요. 그러니까 결은 이바라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이바라보단 좀 못한. 하지만 이 메르세데스는 정말 세계 챔피언 이 당시 세계 챔피언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정말 그 프레디 카스티오가 이 선수 이런 선수에게 졌을까 하는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 뭐 카스티오도 별로 그렇게 A급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두 체급 챔피언이니까. 근데 이 메르세데스와 카스티오의 시합을 보면
그냥 15라 그냥 소싸움입니다. 계속 15라운드 동안 뭐 서로 시속 게임을 벌이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뭐 누가 이겼다 그래도 별로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메르세데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또 타이틀을 그 주인을 바꿔버리죠. 4개월 만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한 4개월 후에 이번에 메르세데스가 그 영국으로 원정을 갑니다. 해서 그 찰리 마그리 영국이 아주 기대주였죠. 그래서 그 이 시합 전에 라시아를 한번 이겼을 거예요. 논타이틀에서. 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챔피언을 상실하고 있던 라시아로도 이겼고 영국에서는 아주 그 굉장히 기대주였죠. 그 미남에 주먹도 있고 그 어떤 그 영국 특유의 그 파이팅 넘치는 이 선수에게 메르세스가 이번엔 또 뭐 눈부상으로 인한 7회 TKO를 당해서 또 타이틀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2년 3월부터 시작한 것이 그 83년 3월 1년 만에 챔피언이 다섯 명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세계 챔피언 5명이 생긴 거죠. 아벨라, 카르도나, 카스티오, 메르세데스, 머그리까지 예. 5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영국 선수니까 어디 원정 갈 일도 없고 워낙 또 마그리가 이 당시에 그 굉장히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타이틀이 좀 이제 장기까지는 아니라도 좀 안정이 되려나 했는데 이 타이틀을 또 1차 방어에서 그 필리핀의 프랭크 세데뇨에게 또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셋이죠. 그렇죠. 네, 완전 KO패를 당하는데 이 프랭크 세데뇨의 이 승리는 롤란도 파스쿠아가 후에 그 움베르토 곤자레스를 이긴 시합과 더불어 필리핀 선수가 뭐 많은 업셋을 했지만 그 가장 그 인상에 남는 그런 그 적지에서의 그 업셋으로 타이틀을 획득한 시합이었죠. 이때 세데뇨가 원정 가기 전에 네. 한두 달 전에 그 문화체육관에서 유옥균 선수랑 예, 싸웠어요. 예, 예. 근데 유옥균 선수도 국가대표 출신의 실력파 한국 챔피언이었는데 정말 못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데뇨가 국내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네. 결국 세계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데뇨 선수는 뭐 그 필리핀 선수 중에 어떻다고 봐야 되나? 필리핀 선수 쳐놓고는 좀 덜 끈적끈적한 테크니션이고 키도 크고 주먹도 좀 있고 스피드도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하지만 뭐 마그리한테 승리를 거두려고는 뭐 시합 전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시합인데 그렇죠. 어쨌든 업셋을 이루면서 다시 또 타이틀을 주인이 또 바뀝니다. 했는데 이 세데뇨가 또 한 4개월 후죠. 1월 달에 그러니까 80 몇 년이 되나? 4년 1월 달이 되죠. 이번에 이제 세데뇨가 1차 방어로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에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플라이급의 기대주였던 고바야시 고지한테 단 2라운드에 그냥 KO가 되죠. 이건 좀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세데뇨가 기량도 좋지만 내구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뭐 이 선수가 종신까지 한 10회 정도가 있는데 이 고바야시 고지와의 경기가 유일한 KO패입니다. 근데 이 시합을 보면 1라운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죠. 예, 고바야시 주먹을 맞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다가 2라운드 KO 됐는데 사실 고바야시는 사실 일본에서도 세계 챔피언까지는 기대를 안 하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내 기억이 안 나. 이 전에 뭐 중요한 시합을 한번 졌나? 뭐 하여간 뭐 별로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했던 선수인데. 이 이후에 우찌다 선수에게 지죠. 하여간- 우찌다 요시유키. 힐베르토 로만한테 도전하는 선수인데 네. 그 후해집니다. 그 그 와타나비지로한테 한번 졌었어요. 네, 졌었- 도전하기 전에 예. 신인왕전에서. 아 맞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1년 뭐 2년여 사이에 7명째 챔피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펀치라인 한참 나오를 때 빨리 안 보면은 챔피언이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랭킹 나오기도 전에 막 챔피언이 바뀌고 하는 건데 이 고바야시도 3개월 후에 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멕시코의 펀처 가브리엘 베르나를 맞이해 1차망을 벌이는데 여기서 2회 그냥 원펀치 기절을 하죠. 와, 그 기절하는 씬은 네. 천천히 앞으로 무너지는데 네, 그 앞으로 영화의 한 네. 장면 같았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베르날은 글쎄 이게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전형적인 멕시칸 파이터인데 이 에스파다스하고는 결이 틀리고 다르죠. 에레라 후앙 에레라랑 비슷하겠네요.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피드도 있고 뭐 잘 움직이고 주먹도 있고 아무튼 뭐 했기 때문에 고바야시 고지는 또 한 3개월 만에 또 챔피언을 풀르고 그 지금 한 2년도 안 돼서 8명째 지금 챔피언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렇게까지 1차 방어전에서 계속 바뀌었던 것은 네. WBC 플라이급의 이 시기가 유일합니다. 어쨌든 이 고바야시는 가브리엘 베르날은 그 1차 방어전을 한 2달 있다가 또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하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서. 그 안토안 몬테로라고 이 선수는 나중에 슈퍼플라이 때 로만하고도 로만이 아니고 로만하고 했나 라시아라고 했나? 라시아로 같은데 라시아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유럽 챔피언을 했지만 뭐 별 특징 없는 그 안토안 몬테로라는 선수를 그 프랑스 니스에서 해서 이제 11회 TKO로 이깁니다. 이기고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그 치탈라타가 그래서 84년 6월에 그 베르나르 프랑스 원정에서 1차 방어를 성공한 후 2차 방어를 10월 달에 같은 해 10월 달에 이제 방콕으로 날아가죠. 방콕에 날아가서 그 이제 롱롱 이 WBC 타이틀을 안정시킬 치탈라타와 방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합에서 그 치탈라타가 그 아주 완벽한 아웃복싱을 구사해가지고 이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이 혼란했던 WBC를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혼란 시대를. 그러니까 보면 75년 1월에 칸토가 타이틀을 따서 81년 5월에 오구마 쇼지가 타이틀 뺏길 때까지 6년 좀 넘게 챔피언이 3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81년 8월부터 84년 10월까지 불과 3년 사이에 챔피언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의 챔피언이 바뀌는 그런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됩니다. 1년에 3번씩 타이틀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타이틀은 치탈라타가 그 베르날과 재전에서 또 뺏길 뻔했어요. 그렇죠. 예. 그 뭐 다운 2번 되고 무슨 가까스로 뭐 무승부를 했는데 뭐 그 시합도 또 판정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후에 베르날과 치탈라타는 3차전을 하는데 뭐 그 시합에선 치탈라타가 또 완승을 거두고 그래서 뭐 이제 치탈라타가 챔피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장기 집권에 성공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이 타이틀은 뭐 우리 김영광 선수가 또 갖고 있었고 뭐 나중에 후에는 지금도 플라이급의 그 베스트 한 5 안에 들어갈 그 유리 러시아 출신의 일본 수입 복서인 그 아르바차코프 유리가 또 롱런 챔피언으로서 90년대를 또 풍미하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 그 박찬희 선수 저는 간결했어요. 미겔 칸토를 간결했는데 그 이후에 오구마 선수부터 정말 그 난전이 펼쳐지면서 재밌는 그런 그 플라이급 세대 교체의 그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 연도별보다 훨씬 두서가 없네요.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70년대 그 플라이급은 칸토, 베틀리오 곤잘레스, 오구마 쇼츠를 위주로 중심으로 뭐 에스파다스라든지 후에 이제 라시아르가 자리를 잡고 치탈라타가 자리를 잡지만 셋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박찬희와 김태식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열 몇 명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뭐 타이틀을 뺏었다 뺏겼다 하는 뭐 그런 난전의 시대.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플라이급보다는 물고 물리면서 서로 아주 재밌었던 플라이급 시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어떤 대본을 가지고 이 토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두서가 없습니다. 얘기하다가 저 얘기 또 나오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일일이 이건 다 못하기 때문에 세계 타이틀 그냥 순서만 쭉 한 장 갖고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이 당시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 중에 뭐 재밌는 뭐 뒷얘기라든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은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긍정적인 댓글, 부정적인 댓글, 뭐 우리가 몰랐던 댓글, 우리가 잘못 알았던 댓글 다 달리는데 다른 사람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주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와 의견이 틀리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그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댓글로 해서 그 논쟁을 벌이는 거는 별로 그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곤트는 복싱은 참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시합이라도 다르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선수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댓글에 뭐 어떤 A 선수를 누구는 한국 최고의 선수라 그러고 누구는 정말 수준 낮은 선수라고 하는데 각자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반대 댓글로 또 해가지고 논쟁을 불러일으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지금 임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느끼는 그런 부분도 서로 상이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 재미가 또 있기 때문에 복싱을 보는 묘미도 있는 것이고 개개인의 의견은 그 의견대로 다 존중을 서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찬희와 그 김태식 선수는 서로 그 결을 틀리게 하지만 굉장히 그 우리나라 복싱의 어떤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리고 뭐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아주 그 온 국민을 갖다가 그 열광시켰던 뭐 그런 아주 그 명챔피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는 것 자체가 영광일 정도로 그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챔피언들이고요. 지난 시간에 WBA 플라이급 그 김태식 선수를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WBC 플라이급에 대해서 박찬희 선수를 중심으로 그 전후를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빨리 진정돼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89년도를 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